바깥 날씨가 너무 추울 때 비행기는 종종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취소되기도 합니다. 우선 눈이 많이 내리면 시야가 급격히 떨어져서 활주로 이동과 이륙이 위험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항공 관제소는 항공기에게 지상에 머무르며 눈보라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활주로에 얼음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인데 비행기의 착륙 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는 전혀 달라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스터드를 장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활주로가 얼음 때문에 미끄럽다면 비행기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뉴욕의 JFK 공항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눈 속으로 미끄러진 후 폐쇄됐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항 직원은 눈 속에서 항공기를 파내야 했고 현지 경찰도 이에 동참했어요. 착륙도 마찬가지인데 영하의 조건에서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훨씬 덜 통제된 환경에 있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륙하려는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다른 활주로로 진입해 멈출 수 있고 그곳에 착륙하려던 비행기는 공항시설과 충돌할 수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모두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하의 기상 조건은 서리와 얼음이 비행기 자체에 쌓이게 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에 따르면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얇은 얼음 조각도 비행기의 섬세한 디자인을 망치고 양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비행기는 제빙 장치가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보통 비행기 표면에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용액을 비행기에 뿌립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는 한 포장도로에서 얼음을 안전하게 제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포장도로가 손상돼서 움푹 파인 곳이 생기면 이착륙 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구멍 위를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 1000배 정도를 곱해보세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착륙 기어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트 연료와 연료를 펌프하는 장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얼 수 있어요. 연료는 영하 40도에서 얼지만 이륙 전 지상에서만 얼 수 있어요. 순환고도에서 온도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액체가 비행기 안에 있고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훨씬 더 따뜻해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연료가 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펌핑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료가 여전히 액체 상태일지라도 펌프가 얼음으로 뒤덮여서 비행기의 탱크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고장이 나서 광범위한 수리 및 비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 직원들은 이륙이나 착륙 전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종종 태그 팀 구성으로 해결됩니다. 즉, 한 작업 그룹이 현장에 작업을 수행하러 나가는 동안 다른 작업 그룹은 보호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약 20분 후 첫 번째 그룹은 몸을 녹이기 위해 돌아오고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행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지연될 수도 있어요. 혹한의 날씨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극심한 더위만큼 비행기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비행기는 더 많은 양력을 얻고 공중에 있는 동안 더 안정적입니다. 비행 중에도 조종이 더 용이해요. 공기 분자가 더 느리고 더 촘촘해서 날개와 조종석 주위에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형성해요. 높은 고도에서 자연적으로 공기 분자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행기가 대기의 상층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낼 공기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상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기 분자가 더 빨라지고 퍼져나가서 비행기 날개를 밀어내고 비행 모드로 들어갈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다는 의미예요. 극도의 열에서 이륙하려면 비행기는 충분한 공기 저항과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이 더 잘 작동해야 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 산소의 양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트 엔진은 연소를 위해 대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죠. 이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면 엔진은 충분한 에너지를 추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즉, 가속이 더 느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량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긴 활주로 거리가 필요하지만 엔진이 최대한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상의 온도가 49도에 도달하면 단순히 이륙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항공편이 결항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들은 더 열에 강하고 강력하지만 그것 또한 열에 의해 좌우돼요. 어떤 항공기는 너무 더울 때 연료, 화물 또는 승객의 일부를 줄여서 무게를 줄여야 해요. 부하가 적다는 것은 이륙 전에 가속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항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비행기가 최대 역량으로 운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약 1700m입니다. 사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고도가 최고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희박하고 바람의 저항은 줄어들지만 양력은 감소해요.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9200m에서 12200m 사이의 지역이 두 가지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고도예요. 1999년도 랩탑을 아직 사용하지 않겠지만 컴퓨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는 컴퓨터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아직 멀쩡한 1970년대 초반의 비행기들도 있어요. 속도와 연비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오래된 비행기들도 현대의 비행기들 못지않게 안전합니다. 비행운,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 남기는 그 흰색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로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 공기 중의 수분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기 전에 엔진에 모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의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길고 가느다란 수증기 라인을 만들어요. 습도는 비행운이 형성되는 시기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지를 결정합니다. 활주로 끝에 있는 숫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숫자들은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방향, 즉 정북을 가리켜요. 숫자와 함께 글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나타내죠. 비행기의 날개 끝에 있는 조명은 위치등 또는 항법등이라고 불리며 가시거리가 좋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 조명등은 비행기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빨간색 표시등은 왼쪽 날개 끝을 표시하고 녹색 표시등은 오른쪽에 있어요. 세 번째 등은 흰색이고 꼬리나 그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승무원이 객실 창문의 차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대부분 승객들을 빨리 태우고 내리는 것이 관건이지만 비상시에는 승객들이 잘 볼 수가 없어서 대피가 지연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